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여러분, 패션과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BPR입니다.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텐츠는 스트릿 브랜드 정의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트릿 브랜드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스트릿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하면 탄생하는 브랜드? 아니면 타 브랜드를 비스듬히 따라서 만들면 스트릿 브랜드? 스트릿 브랜드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물론 저희도 스트릿 브랜드의 정의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트릿 브랜드의 정의에 대해 좀 더 가깝게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스트릿 브랜드의 본질에 대해 환기를 시켜주고자 만든 컨텐츠입니다. 패션 용어 스트릿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영국 패션 문화에서 처음 나온 말이다 라는 말도 있고, 캘리포니아에 뿌리를 둔 스투시에서 자연스레 만들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스트릿웨어에 엔진을 달아준 건 스투시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스트릿 스타일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1950년 초반에서 1950년 후반까지 티네이저 문화, 즉 유스컬처가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마디로 돈, 젊은 친구들이 쓸 돈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 때문에 경제 문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됐고, 유스컬처들은 비트룩, 모드룩, 로커빌리룩, 바이커룩 등 다양한 문화와 함께 그들의 가치관과 신념, 철학 등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완성시켜 힙스터들만의 커뮤니티를 생성시켰습니다. 최초의 스트리트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연도별로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1970년의 펑크, 1980년의 레이버, 1990년의 스케이트가 그 시대별 가장 중점적인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20세기인 서두 이야기들인 이런 스타일 말고도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했습니다. 대중화되지 못했던 스타일들은 힙스터들에게 선택을 못 받은 것이었죠. 젊은 층들은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 각기 각색의 스타일을 뽐내고 다녔습니다. 많은 문화와 많은 스타일들이 치열하게 수면 위로 올라왔고,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는 서핑 문화가 자리를 잡았으며 펑크, 헤비메탈, 그리고 뉴욕 힙합 등 스트리트웨어, 스트리트 스타일, 스트리트 브랜드라는 말들이 자연스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핑, 스케이트보드, 비보이, 힙합, DJ 등 문화를 이끄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직접 옷을 만든 브랜드를 스트릿 브랜드다라고 명칭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서두에 이야기드린 문화들은 당시 대부분 길거리에서 많이 행했던 예술이자 놀이였고, 놀면서 많은 영감과 영향을 받고 그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의류를 제작하고, 의류를 제작한 옷을 입고 스케이트보드를 탄다거나 랩을 한다거나 춤을 추는 등 이러한 모습들이 빠르게 유스들에게 전해지면서 서블컬처가 형성이 됐습니다. 많은 문화 때문에 가려졌던 스트리트 브랜드의 모습들이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스투시를 만든 숀 스투시가 잘 보이도록 모래를 쓱쓱 털어준 것이죠. 스트리트 문화가 언제 정확하게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선 애매모호할 것 같습니다. 서두에 이야기 드린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이 매우 가깝고 문화를 즐기는 유스들이 개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 이야기만 봐도 스트릿 브랜드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단숨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커뮤니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스트리트 웨어가 전 세계를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스트리트 웨어는 패션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유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브랜드가 스트리트 웨어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해 신선함을 자아냈고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분명 상반된 컨셉인데도 불구하고 협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고, 이후 영향과 영감을 받으며 브랜드 간의 모호했던 선을 완벽하게 제거시켰죠. 전 세계적으로 스트릿 브랜드들은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고 빛을 보지 못한 브랜드들도 많습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망하기 나름이죠. 세계적인 디자이너들도 스트리트웨어를 고수하고 있고 명품 브랜드에서도 그 무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 버지 라블로, 킴 존슨, 매튜 윌리엄스, 사무엘 로스, 헤런 플레스톤, 제리 로렌조 등 이들의 브랜드에서도 그 느낌을 물씬 느낄 수가 있죠. 명품 브랜드의 행보도 중요했습니다. 스트릿 씬의 큰 파도를 일으켰죠. 프랑스 명품 브랜드 셀리느는 2014년 가을 컬렉션의 나이키 에어포스 1 미드 실루엣과 굉장히 비슷하게 출시되어 이슈가 됐었습니다. 명품 브랜드가 스포츠 브랜드의 제품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건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것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슈프림과 루이비통이 2017년 협업을 진행했죠. 당시 루이비통 디자이너 킴 존슨이 이룬 쾌거였습니다. 명품 브랜드와 스트릿 브랜드의 첫 협업이었고 정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아예 상상도 못할 두 브랜드의 협업이었죠. 하지만 슈프림은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000년대 슈프림은 루이비통의 시그니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고소를 당했지만 슈프림의 반항적인 행보로 20대 젊은 층들에게 큰 인기를 받았고 이전에도 구찌, 버버리 등 시그니처 로고들을 무단으로 사용해 티셔츠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슈프림의 악동적이고 반항적인 모습들이 스케이터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어마어마한 팬덤이 생겼죠. 무튼 슈프림과 루이비통의 협업으로 명품 브랜드와 스트리트 브랜드의 경계선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발렌티노와 언더커버의 협업, 언더커버의 아이덴티티가 물씬 풍기는 그래픽을 선보였고 같은 해 팬디와 포토가 협업을 진행해 포토가 이렇게 고급스러웠다고 할 정도의 우아하고 고급스러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슈프림과 루이비통만큼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디올과 나이키 에어 조던 1 협업이 진행됐습니다. 루이비통에서 디올로 넘어간 디자이너 킴 존슨이 다시 한번 이뤄낸 것이죠. 명품 브랜드와 스트릿 브랜드 협업을 확인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명품 브랜드와 스트릿 브랜드의 완벽한 협업? 아니면 정말 어디서 보지 못한 신선한 협업? 아니면 리셀? 전부 다 정답에 가까운 말들인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신선한 협업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와 스트릿 브랜드는 개척해 가는 길이 다릅니다. 확실히 다른 길이죠. 명품 브랜드가 스트릿 브랜드를 컨택했다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유명 디자이너들은 스트릿 브랜드의 인지도를 피부로 느꼈다는 것이죠. 스트릿 브랜드는 패션 씬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고 유행을 핸들 삼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명품 브랜드들이 서블컬처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스트릿 브랜드는 더 이상 서블컬처가 아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명품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했는데 그것이 스트릿 브랜드가 될 수가 있고 서브컬처가 될 수가 있냐는 말인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 명품 브랜드와 스트릿 브랜드의 길은 각자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는 사치품이라고 불리고 있고 때론 우아한 예술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스트릿 브랜드와는 상반된 느낌이 있죠. 명품 브랜드와 스트릿 브랜드의 협업은 분명 스트릿 씬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스트릿이 명품화된 느낌이 물씬 들었고 문화를 서포트한다기보다 리셀 문화에 좀 더 가깝게 형성된 것 같아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재미있는 이슈들이 많아 스트릿 씬의 활기를 불어넣어줬죠. 그럼 가까운 나라 일본 스트릿 패션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일본은 1920년 중반에서 1980년 후반쯤 서양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서양 문화를 접한 일본인들은 직장에서만 착용을 했었는데 점점 밖에서도 서양 스타일의 패션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스트리트 패션을 연구하는 회사도 생겨 문화를 리서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르네상스를 향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나름의 길을 닫기 시작한 것이죠. 이 문화를 가꾸고 보존하고 육성하기까지 합니다. 예술, 건축, 패션 등 다양하게 전보시켜 발전을 하죠. 브랜드 겐조가 1970년대 파리에서 최초 컬렉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서양 문화를 접한 학생들은 환영했지만 어른들은 탐탁지 않아 했고 1970년대 후반에는 학생들은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내기 시작, 후세대 가치관을 과감히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소비 사회를 배경으로 라이프 스타일의 동경이 싹트기 시작했고 뉴트라, 하마트라, 프레피 그리고 미국 대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는 뽀빠이 등 다양한 매거진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본의 전형적인 스트리트웨어 초반 모습은 1980년 초반에 자리를 잡았고 1990년 도쿄에서 스트리트웨어가 중심지가 됐습니다. 시부카지, 세련된 파리지엔과 프레카지, 네오펑크, 그런지 룩 등 많은 스타일들이 사랑을 받았고 1993년 하라주쿠 뒷골목 타케시타 즉 우라라가 곽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은 하라주쿠에 가게를 오픈하면서 브랜드를 만들었고 언더커버의 준 타카하시, 베이프의 니고가 함께 설립한 전설적인 셀렉션 노웨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물론 프라그마트 디자인의 후지와라 시로시를 중심으로 구성됐었죠. 당시 펑크, 힙합,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등 스트릿 문화를 중심으로 유스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폭발적인 무브먼트로 변해갔고 많은 브랜드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쭉쭉 뻗어나갔죠. 대한민국도 서양 문화, 서블컬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990년 중반 이태원은 당시 많은 외국인들이 밀접해 있었고 유학생들이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오면서 하나씩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해외 브랜드를 취급하는 셀렉샵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백인, 흑인 상대로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힙합 브랜드 등 다양하게 입점시켜 판매를 진행했죠. 그리고 꽤나 많은 가품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수입을 못하는 사장님들이 장기를 부린 것이죠. 이후 멀티샵이라는 새로운 샵들이 등장하면서 더욱더 많은 브랜드들을 입점시켜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시 기억은 안 나지만 니폰빌, 흑인빌, 리얼빌, 댄서빌 등 많은 빌들이 등장해 유행의 흐름을 몰고 왔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해외 브랜드들은 사이즈가 너무 큰 게 단점이었고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메스틱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죠. 물론 일본 스트리트 패션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즉각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으로 국내에도 비슷한 브랜드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1세대 도메스틱 브랜드들은 2005년에 라이플, 크리틱 등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트릿 씬은 많이 변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스트릿 브랜드가 장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마다 100억, 200억 매출을 올려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저희도 세계적인 스트릿 브랜드가 나올 때가 된 것이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스트릿 브랜드들은 스트릿이라는 문화를 앞세워 그 문화를 지향하지도 않은 채 스트릿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분명 탄생은 스트릿 문화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점점 돈에 치우치는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고 너도 나도 카피 아닌 카피를 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졌습니다. 무튼 그렇습니다. 스트릿의 정의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서두에 이야기했듯 저희가 정답은 아닙니다. 스트릿의 정의에 대해 최대한 가깝게 역사와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컨텐츠를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